작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2배로 올랐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그 1억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걸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놀라실 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 CMA 통장에 넣어둔 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CMA는 종류가 4가지인데 그 중에서 보호되는 건 1가지뿐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아무리 큰 회사에 맡기셨어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파킹 통장 대신 CMA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모르고 계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짚을 것은 한도의 정확한 뜻입니다. 1억 원은 사람마다 1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서 1억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에 통장을 3개 만들어 두셨어도 3개를 다 합쳐서 1억까지만 보호됩니다. 반대로 은행을 나누시면 각각 1억씩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이 1억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원금 1억을 넣으셨다면 이자는 보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쓰시는 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들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한도는 똑같이 1억 원인데 보호해주는 주체가 다릅니다. 우체국은 또 다릅니다. 우체국 예금은 한도 자체가 없고 국가가 전액을 보장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금자 보호라는 말은 늘 들었는데 정작 내 돈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대부분 그러십니다. 통장을 만들 때 설명서에 작게 적혀있긴 한데 그걸 끝까지 읽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정말 필요한 그 한 번의 전부가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4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 원이라는 한도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둘째,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보호되지 않는지. 셋째, CMA를 비롯해 헷갈리기 쉬운 상품들이 어느 쪽인지. 넷째, 1억이 넘는 돈은 제도상 어떻게 되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느 금융회사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 이름도 어디에 넣으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통장이 어디에 있고 얼마가 들어있는지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4년 만의 인상입니다.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정해진 뒤로 한 번도 안 바뀌었다가 작년에 2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안 바뀌었을까요? 한도를 올리면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부담이 결국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예금 규모는 계속 커졌으니 5천만 원은 너무 낮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이야기가 오래 부딪히다가 결국 올린 겁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할 게 없습니다. 9월 1일 이전에 넣어두신 예금도 그대로 1억까지 보호됩니다. 가입 시점을 따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1억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 사람 기준입니다. 부부라면 남편 이름으로 1억, 아내 이름으로 1억이 각각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이어도 명의가 다르면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한 금융회사 기준입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은행에 통장을 몇 개 만드셨든 전부 합쳐서 1억까지입니다. 정기예금 5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수시입 출금 4천만 원을 한 은행에 두셨다면 합계가 1억 2천만 원인데 보호는 1억까지입니다. 지점을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강남 지점과 종로 지점은 같은 은행이니까 하나로 봅니다. 반대로 은행을 나누시면 각각 1억씩입니다. 어은행에 1억, B은행에 1억이면 2억이 전부 보호됩니다. 여기서 잠깐 금융회사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회사입니다. 한 금융지주 아래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가 있으면 이름은 비슷해도 각각 별도 법인이라 각각 1억씩 계산합니다. 반대로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을 합병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로 봅니다. 합병 전에 두 곳에 나눠두셨어도 합병 뒤에는 합쳐서 1억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미리 안내를 하게 되어 있으니 그 안내를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놓치기 쉬운데 1억은 원금 한도가 아닙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1억까지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딱 1억 채워 넣으시면 그 위에 붙는 이자는 보호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 가운데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높은 금리를 주던 곳이 문을 닫으면 그 높은 금리를 다 쳐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화로 넣어두신 예금도 보호 대상인데 이것도 원화로 환산해서 같은 1억 안에서 봅니다. 그럼 이 셋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각각 두 곳의 은행에 나눠두시면 보호되는 금액이 4억까지 늘어납니다. 남편이 어은행 1억, 비은행 1억, 아내가 어은행 1억, 비은행 1억. 같은 은행이어도 명의가 다르니까 각각 계산되고 명의가 같아도 은행이 다르니까 또 각각 계산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끝납니다. 이제 무엇이 보호되는지 보겠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받을 돈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느냐입니다. 넣을 때 원금과 이자가 정해지는 상품은 보호되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실히 보호되는 것들입니다. 은행 예금과 적금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수시입출금 통장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아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과 똑같이 1억까지 보호합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됩니다. 달러로 넣어두셨어도 원화로 환산해서 보호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도 들어갑니다. 보험료를 냈다가 나중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저축성 보험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어떨까요? 증권사에도 보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 그냥 들어있는 현금입니다. 주식을 사려고 넣어뒀는데 아직 안 산 돈, 주식을 팔고 아직 안 뺀 돈은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호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입니다. 이건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좌 이름이라서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로 갈립니다. 계좌 안에서 예금으로 운용하고 계시면 보호되고 펀드로 운용하고 계시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인데 담은 것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반 예금과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1억이 있고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 1억이 있으면 합쳐서 1억이 아니라 각각 1억씩 보호됩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해주는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노후에 쓸 돈이고 중간에 마음대로 빼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예금과 같은 주머니로 묶어버리면 금융회사 한 곳이 무너졌을 때 노후 자금까지 통째로 날아가니까 따로 계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은행에 일반 예금 1억, 퇴직연금 계좌에 1억, 연금저축 계좌에 1억이 있으면 3개가 각각 보호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금이 정해진 것은 보호되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호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호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결과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먼저 펀드입니다.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돈이 늘 수도 줄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보호할 원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식과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사셨어도 그건 증권사에 맡긴 돈이 아니라 회사의 지분이나 빚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문을 닫아도 여러분 주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로 회사가 망하면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이 없어집니다. ELS나 ELW 같은 파생결합증권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라고 적혀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발행한 회사가 보장한다는 뜻이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무너지면 보장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다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어도 그게 펀드라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파는 곳이 아니라 상품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그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채권은 어떨까요? 후순위 채권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건 특히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금리를 높게 주는 대신 그 회사가 무너지면 다른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받는 채권이라서 사실상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왜 후순위라고 부를까요? 회사가 무너지면 갚아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예금을 돌려주고 일반 채권을 갚고 그 다음이 후순위 채권입니다. 앞의 것들을 다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게 주는 것이고 그 높은 금리가 곧 위험의 값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줄여서 CD라고 부르는 것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에 예금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아닙니다. RP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채권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나올 CMA와 직접 관계가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 맡긴 돈입니다. 투자자문사나 유사수신 업체, 최근에 문제가 된 여러 플랫폼들은 애초에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을 한 금융회사에 함께 두신 경우입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 8천만 원과 펀드 5천만 원이 있으시면 예금 8천만 원만 보호 대상이고 펀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쳐서 1억 3천만 원이니까 1억까지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되는 것끼리만 모아서 1억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는 보호는 안 되지만 금융회사가 무너져도 그 펀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펀드에 들어있는 자산은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운용사나 판매사가 무너져도 남아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돈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보호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건 그 상품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것뿐입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게 어느 쪽인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CMA입니다. 요즘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파킹 통장 대신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CMA는 하나가 아닙니다. 4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P형입니다. 증권사가 채권을 담보로 잡고 여러분 돈을 굴리는 방식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발행어음형입니다. 증권사가 직접 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기 자본이 큰 대형 증권사만 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것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MMW형입니다. 증권금융이라는 곳에 돈을 맡겨서 굴리는 방식인데 역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종금형입니다. 종합금융회사 자격을 가진 곳에서 만드는 CMA인데 이것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종금형 CMA를 취급하는 곳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CMA는 높은 확률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가 RP형이나 발행어음형이라면 그쪽에 해당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갈릴까요? 종합금융회사는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이라서 예금보험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나머지 3가지는 증권사가 돈을 받아 굴리는 방식이지 예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법이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호가 안 된다는 게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RP형은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고 발행어음형은 자기 자본 규제를 받는 대형 증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MA에서 원금을 잃은 사고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물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CMA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라도 아직 아무데도 굴리지 않은 현금은 예탁금이라서 보호됩니다. CMA로 운영되고 있는 돈은 보호가 안 되고 그냥 놀고 있는 돈은 보호되는 겁니다. 같은 계좌 안에서도 갈리는 셈입니다. 그럼 은행 파킹 통장과 견주면 어떨까요? 은행 파킹 통장은 예금이라서 1억까지 보호됩니다. CMA는 대부분 보호가 안 되는 대신 금리를 조금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를 받느냐, 금리를 더 받느냐의 선택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큰 목돈을 오래 두실 거라면 보호 여부를, 잠깐 넣어 두실 거라면 금리를 더 보시게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CMA 4가지 중 종금형만 보호되고 나머지 셋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CMA가 어느 형인지는 계좌를 만들 때 받은 설명서나 증권사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곳들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묶어서 상호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예금도 1억까지 보호됩니다. 한도는 은행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호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정부가 만든 기관이고 예금보험기금이라는 돈으로 운영합니다. 반면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자 기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한도도 같지만 돈을 대는 곳이 다른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이건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가 만든 기관이고 기금 규모도 훨씬 큽니다. 중앙회 기금은 그보다 작지만 조합한 곳이 어려워지면 중앙회가 합병시키거나 자금을 넣는 방식으로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예금을 못 돌려받은 사례는 흔치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가 다르다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은 2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도시에서 보시는 농협은행은 은행이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단위조합, 그러니까 동네 농협은 상호금융이라서 중앙회 기금이 보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곳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기관입니다.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에 1억, 지역농협에 1억을 나눠두시면 각각 보호됩니다. 같은 농협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다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조합끼리도 각각 다른 법인입니다.
어동 새마을금고와 비동 새마을금고는 별도 법인이라서 각각 1억씩 보호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지역조합은 출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데 이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지분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조합이 어려워지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통장에 찍혀 있으니 예금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합에 가입하시면서 넣은 출자금이 있다면 그건 보호받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이라는 게 우체국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가 전액을 보장합니다. 우체국의 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억을 넣으셨어도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체국 예금은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호해주는 곳이 세 갈래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각 중앙회 그리고 국가입니다. 한도는 앞에 둘이 1억이고 우체국만 한도가 없습니다. 그럼 1억이 넘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무너지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호한도를 넘는 돈은 그 절차에서 남은 재산을 나눠받습니다. 배당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얼마를 받을지 모르고 언제 받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절차가 끝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호한도 안에 들어있는 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호되는 1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교적 빨리 받지만 넘는 돈은 기다려야 하고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2011년에 저축은행 여러 곳이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도는 5천만 원이었고 그 위에 넣어두셨던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확 다가온 게 그때였습니다. 이번에 한도가 1억으로 오른 것도 그때 이후로 쌓인 문제의식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럼 제도상 1억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사람이 다르면 각각 1억입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두시면 2억이 보호됩니다. 성인 자녀가 있으시면 그 명의로 또 1억입니다. 둘째, 금융회사가 다르면 각각 1억입니다. 은행 두 곳에 나누면 2억, 세 곳에 나누면 3억이 보호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농협은행과 지역농협도 다른 기관이니까 각각 계산됩니다. 셋째, 연금계좌는 따로 1억입니다. 같은 은행이어도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한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두 분이 각각 은행 두 곳을 쓰시면 일반 예금만으로 4억입니다. 여기에 각자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있으시면 그것들도 따로 계산되니까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일부러 나누지 않으셨어도 살다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이미 보호 범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한 곳에 몰려 있을 때입니다. 집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았거나 해서 목돈이 한 통장에 들어간 그 순간이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계좌를 너무 많이 만들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억지로 옮기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둘째, 1억 안에 있다고 무조건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보호는 금융회사가 무너졌을 때 이야기이고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만약을 대비해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알아두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통장을 다 옮기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주 헷갈리시는 경우들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첫째, 인터넷은행입니다. 지점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터넷은행도 은행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똑같이 1억까지 보호합니다.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공동명의 예금입니다.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예금은 각자 몫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1억 6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각자 8천만 원씩으로 봅니다. 둘 다 1억 안에 들어가니까 전액 보호됩니다. 셋째, 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도 있고 대출도 있으시면 파산 절차에서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과 대출 5천만 원이 있으시면 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1억이 보호 대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넷째, 퇴직연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짚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예금으로 운용하신 부분만 보호됩니다. 펀드로 운용하신 부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좌 안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저축은행 여러 곳입니다. 저축은행도 각각 별도 회사라서 각각 1억씩 보호됩니다. 다만 같은 저축은행의 다른 지점은 하나로 봅니다. 이건 은행과 똑같은 원칙입니다. 여섯째, 보험입니다. 보험은 조금 복잡한데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은 보호되고 변액보험처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증이 되는 부분은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보험사나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일곱째, 외화예금입니다. 달러로 넣어두신 예금도 보호되는데 지급할 때는 원화로 환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환산 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인 뒤라면 넣을 때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덟째, 법인 명의 예금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예금도 보호 대상이고 한도는 똑같이 1억입니다. 개인 명의와는 따로 계산하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개인 통장과 회사 통장이 각각 1억씩 보호됩니다. 여기까지가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럼 내 예금이 보호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품 설명서를 보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는 반드시 적게 되어 있어서 통장을 만들 때 받은 서류나 앱의 상품 정보에 나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보호되는 것이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아닙니다. 애매하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 하나로 돌아갑니다. 받을 돈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느냐입니다. 헷갈리실 때는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시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고 따로 신청할 것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1억은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입니다. 같은 은행의 통장 여러 개는 합쳐서 보고 은행이 다르면 각각 봅니다.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하나로 갈립니다. 받을 돈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면 보호되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보호되고 펀드와 주식과 채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셨어도 상품이 펀드라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던 CMA는 4가지 중 종금형 하나만 보호됩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같은 상호금융은 한도는 같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고 우체국은 한도 없이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확인하실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별로 얼마가 있는지만 알아도 절반은 끝납니다. 요즘은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 통장을 봐드리는 경우라면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곳을 오래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 은행에 목돈이 몰려있는 일이 흔합니다. 둘째, CMA를 쓰고 계시다면 어느 형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앱이나 계좌 개설할 때 받은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셋째, 한 금융회사에 1억을 훌쩍 넘겨 두신 게 있다면 그 사실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장 옮기시라는 게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무너지는 일은 흔하지 않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특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셔서 목돈이 한 곳에 들어가 있는 분, 집을 파신 뒤 잠깐 돈을 넣어두신 분, 그리고 여러 곳에 나눠두셨다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잊어버리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금융회사에 1억을 훌쩍 넘긴 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목돈이 잠깐 머무는 기간에는 그 사실 자체를 잊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어느 금융회사가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회사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정리해드렸습니다. 내 돈이 어느 쪽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것,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숫자로 정리해드렸습니다.